여기 지금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이 158쪽 내용은 내가 중학교 때 생물 공부 좀 쳤다. 나 좀 했다. 나 좀 외워진 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렵진 않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경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초신경계 설명 다 하지 않았나요? 그쵸? 말초신경계 설명 다 했고 자율신경계 설명 좀 디테일하게 다 들어갔었나요? 간단하게만 잡았나요? 자율신경계? 그래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네, 자율신경계에서 교감하고 부교감 시간 다 했죠? 교감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 부교감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도 했나요? 그건 안 했나요? 서윤이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었는데 혹시 노르에피네프린 기억나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 안 돼. 그치만 옆에 들어야 돼. 안 돼.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갈 거야. 안 그러면 못해. 자, 일단 진도는 맞춰봅시다. 자, 일단 항상성 유지 설명할게요. 항상성 유지. 호르몬 기억나요? 호르몬. 그죠?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걸 그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크게 항상성 조절 숙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당량, 체온, 그리고 체액의 농도. 다른 말로 체액의 농도를 이제 체액의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투압 조절. 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저걸 호르몬과 신경계와 함께 항상성이 유지돼요. 호르몬 혼자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건 아니고요. 호르몬과 자율신경계들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 신경계들 중에 디테일하게는 자율신경계겠죠. 자율신경계가 함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됐나요? 네, 자율신경계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 더 이따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호르몬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항상성 유지가 되겠죠. 그쵸? 호르몬 특성. 호르몬은 자, 여러분 책 거기 158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158쪽.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 특징.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내분비계, 외분비계 두 개 있어요. 우리 생물에서는 내분비샘, 외분비샘. 자,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외분비샘하고 달라요. 외분비샘은 외분비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우리 몸 바깥쪽에 어떤 특정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분비된다는 의미가 외분비관이야. 그러니까 침샘, 땀샘, 그지? 눈물샘, 특정 우리 몸 바깥 공간에 이렇게 덕트 같은 분비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들. 자, 지금 소화효소들을 소화샘세포에서 뭐 아밀레이스나 이런 소화효소들이 여기에 만들어져서 이 공간 안에 만들어져 있다가, 그죠? 요렇게 이 특정 공간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소화액이. 그지? 그러니까 소화액들 같은 경우는 그건 외분비샘이야. 돼요? 소화액 특정 분비관 이씨, 이게 분비관이야. 특정 분비관이 이씨 분비되는 거. 그지? 근데 내분비샘은 특정 분비관이 없어. 특정 분비관이 없고, 얘를 감싸고, 내분비샘 세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 덩어리들이 있으면 얘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을 거고, 그 모세혈관을 따라서 만들어졌던 이런 물질들이, 이런 호르몬들이 이쪽으로 이동되어 가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돼요? 특정 분비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저 호르몬들은 특정 내분비샘에서 각각 만들어져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뭐 인슐린, 티록신, 그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내분비샘을 따라가는데 혈관을 따라가서, 즉 혈액을 통해 흘러가다가 표적 기관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하죠. 기관 특이성이 있다. 표적 기관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합니다. 표적 기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고1 통합과학을 지나면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었죠. 정해진 효소는 정해진 영양소만을 만나서 이제 소화 기능들을 수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체 구조가 딱 맞아서, 그지? 얘가 지금 이렇게 동그란 호르몬, 별표 호르몬 있으면 여러분 책 그림에도 나와 있겠지만 표적기관에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그란 모양의 호르몬만 여기 표적기관 A에 들어가서 기능이 수행되는 거야. 돼요? 또 다른 표적기관에서는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거? 삼각형 저렇게 이렇게 생긴 이 호르몬이 여기 가서 기능을 수행하겠지. 동그란 건 수행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수용체가 입체 구조가 정해져 있고 호르몬 수용체가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특정 호르몬이 들어가서 기능을 수행하더라. 그게 기관 특이성이에요. 짝꿍이 정해져 있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필요한 그 시기 때쯤 쫙 나와줘서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지? 매우 미량으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 미량이 자 정말 필요한 그 타이밍에 잠깐 쫙 나와주고 기능을 다 수행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야 너 기능 다 수행했거든? 이제 꺼져도 되겠어. 이제 그만 나와도 되겠어. 왜냐면 항상성을 유지해줘야 되는 형태니까 필요할 때만 쫙 나와주고 즉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게 또 상부에 보고돼서 그만 나와주게끔 해야 돼. 그래서 미량으로 조절이 되는데 그게 조절되지 못하면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오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결핍되게 되면 당뇨병 같은 게 오고, 그죠? 생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 그죠? 뇌하수체 선종이랄지, 그지? 그럼 또 뭐 과다증처럼 나와서 말단 비대증뿐만 아니라 거인증처럼 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서 막 개체가 커진 형태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중요한 네 번째 특성은 이 호르몬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척추동물 내에서 그죠?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원으로. 즉 다른 말로 종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 특이성이 없다. 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소, 돼지, 개, 닭. 그지? 같은 척추동물 내에서 닭의 인슐린이 소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정상적인 작동하더라고. 희한하게 우리 몸에 만들어지니까 내 원래 몸에서 만들어진 물질들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 오케이? 내과 세포들만. 근데 호르몬 입자들은 좀 유사한 분자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체 내에 들어왔어. 다른 종의 생명체 내에 들어와도 동일하게 기능을 수행하더라고. 오케이? 그게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이것도 기억해라. 항원은 이제 우리 몸에서 병원체로 인식되는 건데, 그지? 보통은 병원체로 인식되게 되면 야 너 뒤져 죽어 하고 싸잡아서 없애버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소의 인슐린이 돼지 몸에 들어와도 돼지 몸에선 내 건가? 그래서 똑같이 작동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됐죠? 여러분 책에 부족됐던 부분 158쪽에 있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 중에 부족됐던 부분에 해당하는 4번 정도의 설명만 더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는 이렇게 미량으로 필요한 시기 때쯤 얘가 짠 나올 수 있게끔 조절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주로 특정 호르몬의 분비 조절은 이렇게 조절됩니다. 분비 조절이 되는데 어떻게 조절되냐? 피드백으로 조절돼요. 우리가 설명할 건데 음성 피드백 조절. 피드백을 다른 말로 되먹임 조절이라고 해요. 되먹임 조절. 음성 되먹임 조절. 그죠? 음성 되먹임 조절. 오케이. 자, 선생님 그러면 음성이 있으면 양성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피드백 조절은 뭘 얘기하면서 할 거냐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타이록신이 어떻게 분비돼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그 타이록신의 분비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됐죠? 자, 호르몬의 분비 조절 설명했고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차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화샘, 눈물샘, 땀샘, 침샘들은 우리 몸 바깥 공간으로 분비되는 외분비샘이야. 걔네들을 제외한 내분비샘, 호르몬들을 만들어주는 그 장소에서들은 다 모세혈관을 따라서 직접 혈관을 통해 이제 특정 분비관이 없이 표적기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나와있죠. 159쪽. 너무 쉽죠. 신경계와 호르몬의 어떤 기능 비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뉴런을 통해서 뭔가 시그널이 흘러가면 뉴런은 빨리 얘가 오프된 상태로 특정 신호를 보내줬어? 그럼 빨리 오프된 상태로 되돌아가줘야 다시 오프가 온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신호를 전도를 시켜줄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자극이 빨라, 상대적으로. 그치만 호르몬 어때? 특정 내분비계를 거치고 또 호르몬이 나와, 또 그 내분비계를 거쳐 또 호르몬이 나와서 뭔가 기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가 그게 너무 과하게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면 그게 상부에 보고돼서 야 이제 너 그만 나와줘라고 해서 흘러가는 형태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대부분 천천히야, 지속적이면서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 특정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흘러가야 되는 형태니까.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럼 넘겨줘봐요. 자, 호르몬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려 봤고요. 그렇죠? 넘겨주니까 160쪽에 여러 항상성 유지 원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음성 피드백 조절과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기항작용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요것들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 넘겨보니까 158쪽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호르몬들의 종류와 그 호르몬이 어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그 호르몬 각각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158쪽 아래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나와있죠? 그거는 무조건 암기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이야. 추운 말해요. 건조하니까 살짝 끌게요. 자, 추우시면 말씀하십시오. 자, 158쪽에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은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외우면서 한번 합시다. 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자, 혈당량 조절하고 체온 조절하고 체계 pH 조절까지 다 끝낼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게 다 모여서 있는 상태에서 부탁 가볼게요. 일단 내분비샘, 일단 머리 쪽에 보시면 좀 위쪽에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추신경계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와라 라고 했죠. 중학교 때 배웠던 대뇌, 중간뇌, 소뇌, 기억나죠? 그리고 간뇌, 그리고 연수, 눈빛을 피하시는 분들 계셔요. 자, 기억이 나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호르몬 분비랑 가장 관계가 깊은 게 간뇌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간뇌를 뭐로? 사이뇌라고 칭하자라고 이름을만 바꿨어. 사이뇌, 사이간자에 써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간뇌야. 오케이? 얘를 우리는 사이뇌라고 하자라고 얘기했고, 돼요? 사이뇌. 이름만 바뀌었어. 간뇌야. 중학교 때 여러분 간뇌라고 배웠어. 선생님 전 간뇌라고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네, 중학교 거 기억을 끄집어내셔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집어넣어야죠. 사이뇌, 즉 간뇌에서 아주 많은 항상성 유지에 대한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뇌가 있고요. 사이뇌 밑에 이쪽이 시상하부야. 여기가 시상하부야. 시상하부에서도 몇 가지 호르몬, 가장 상부의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는 건 주로 제가 시상하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 뇌하수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시상하부 아래쪽에 아주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곳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에 얘가 대표적인 내분비샘입니다. 아주 많은 호르몬들을 만들어주는 내분비샘이에요. 되겠어요? 자, 뇌하수체가 있고 뇌하수체에서 조금 더 아래로 훅 내려오게 되면 어디 쪽이 있어요? 뇌하수체가 머리 쪽, 요 안쪽, 대뇌 안쪽, 저 안쪽 깊숙이면 쭉 내려오면 목 쪽으로 하여 갑상샘이라는 게 있어요. 목 쪽에 갑상샘. 얘도 뭐예요?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내분비샘, 갑상샘. 샘 또는 선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뇌하수체라는 장소, 갑상샘이라는 장소도 많은 호르몬을 만들고요.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내가 뭐 하면서 소화기 하면서, 그죠? 소화기를 하면서 얘를 췌장이라고 명명했어요. 얘 이름 뭐예요? 은행 가면 이자 받아야죠. 예, 이자예요. 이자도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내분비샘입니다. 이자, 됐죠? 오케이? 이자 하면 인슐린, 글루카곤 떠올리셔야죠. 이자. 자, 그 다음 이자 아래쪽에 보면 콩팥이 있어요. 콩팥은 실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안 합니다. 근데 콩팥 위에, 콩팥을 예전에 뭐라고 했어? 심장이라 했었어. 심장이 아니라 신장.
소변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신장. 그 콩팥의 살짝 위쪽에 마치 콩팥이 모자를 쓴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 그 콩팥에 모자 쓴 것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조직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콩팥 위에 얘가 부신. 그죠? 잘못 발음해서 붕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붕신 아니고 부신. 돼요? 부신에서도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거. 됐죠? 그죠? 부신도 내분비세. 이자도 내분비세. 됐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갑상생. 그죠? 뇌하수체보다 좀 더 위쪽이 시작하고. 재영이 자는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자, 지금 어디도 있다. 여기 남성 생식기관인 정소. 그죠? 여성 생식기관인 난소. 일교차가 날씨가 좀 커요. 그죠? 오늘 저녁 밤부터 또 더 영하권으로 훨씬 더 추워진대, 얘들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나 편견 걸려고 죽을 뻔했어. 숨 못 쉬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자, 그래서 난소랑 정소도 있더라. 그쵸?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여러분 몸에서 호르몬들을 만들어주는 내분비샘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샘들의 위치는 기억했어. 거기서 만들어낸 호르몬, 그리고 그 호르몬들의 기능 알아야 되겠지. 자, 가장 상부에 일단 하고부터 갈게. 정소랑 난소 너무 쉬우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만들겠죠? 나 안 쓸게요. 남성 호르몬 이름 뭐예요? 네, 테스토스테론. 그죠?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 이름 뭐예요? 에스트로겐. 그죠? 에스트로겐. 그죠? 여성이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고 난자를 만들게끔 하고. 맞죠? 자, 근데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 중에 자, 프로게스테론도 있어요. 혹시 내신에서 프로게스테론까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알고 가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도 있더라. 주로 여성화 시켜주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더라. 에스트로겐, 에스트로젠. 영어식 이름이니까 비슷비슷해요. 둘 다 난자를 만들어주게끔 해주고 얘는 임신이 유지되게끔 해주는 호르몬이야. 오케이? 요게 반복되면서 생리주기가 계속 생겨. 됐죠? 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하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신.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부신에 주로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만 배웠어. 부신의 속질. 자, 속질이 있고요. 겉질이 있습니다. 158쪽 보면서 잘 따라오고 있죠?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책에는 안 나와 있어. 근데 혹시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내실 수도 있어. 오케이? 자,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였냐? 호르몬 이름이 에피네프린이야. 에피네프린. 중학교 때 아드레날린이라고 배웠던 거. 걔가 걔야. 걔가 야야.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순환이 빨라져. 혈당량도 증가되고 혈압도 상승되고 전체적인 순환이 빨라질 수 있도록 작동되는 게 에피네프린이야. 부신의 속질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돼. 자, 부신의 겉질에서. 선생님 그럼 겉질이 뭐고 속질이 뭐고? 겉은 겉부분, 속질이 조금 더 앞부분. 맞죠?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되는 건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적어주세요. 졸려요. 괜찮아요. 자,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스테로이드 계열. 스테로이드 계열은 지용성 물질이에요.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주로 스테로이드 계열, 지용성 계열의 호르몬인데 혹시 이제 OX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H가 호르몬의 약자야. 부신 겉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은 주로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 지용성 호르몬들인데 이름들이 두 개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이 비슷하니까 마치 기량작용을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기량작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애정교육과정 그대로 갖고 계시고 꽤 오랫동안 전공을 하셨다. 얘를 설명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자, 기능이 뭐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당화작용을 합니다. 당화작용. 뭔 말이냐면 자, 지속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여러분은 실연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잖아. 그지? 난 해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 입맛이 뚝 떨어져. 그지? 내가 그 예상치 못했는데 먼저 차임을 당했을 때 그런 거잖아. 뭐 그럴 수 있죠? 나도 차고만 다니라는 법은 없으니까 예상치 못했는데 차임을 당했을 때 도대체 뭐 때문인가?
갑자기 사랑이 끊겼을 때 그럴 때 식음을 전폐해요. 물론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 며칠은 이제 식음이 전폐돼요. 그리고 네,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거든. 지속된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세포는 굶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주인애가 밥을 안 먹어주고 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성에 의했을 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돼. 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어떻게든 공급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 지속된 막 금식을 한다거나 단식을 해서 뭘 안 먹어주고 있을 때 내 몸에 있었던 단백질이나 지질들을 포도당으로라도 바꿔서 혈당량을 높여줘. 오케이? 단백질이나 지질들을 포도당으로 당화시켜서 이걸 당화작용이라고 해. 당화작용. 오케이? 당화시켜서 혈당량,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양을 증가될 수 있게끔 해줘. 그래야죠. 에너지원을 공급시켜줘야죠. 오케이? 굶어주면 안 되니까 주인애가, 그지? 주인애가 안 먹고 있어도 세포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여러분이 막 국어 비문학 지문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만날 건데 얘를 코르티솔이라고 하기도 해. 코르티솔 또는 코티졸, 그죠? 코티졸. 외래어다 보니까 코티졸로 번역되기도 하고 코티솔로 번역되기도 해서 똑같습니다. 자,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이름이 비슷하니까 기량작용 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포도당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얘는 삼투압, 그러니까 우리 몸 체액의 농도랑 관련이 있어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체액의 농도랑 관련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해주냐. 우리 몸이 되게 싱거웠을 때 무기염료를 콩팥에서 무기염료를 많이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줘. 콩팥에서 이제 무기염료 같은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온과 같은 무기염료를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혈당량 조절은 관계가 없습니다. 뭐와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더 체액의 농도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또 비문학 지문에서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도스테론입니다. 안 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주시면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도스테론. 됐어요. 알도스테론은 콩팥에서 무기염료,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온 등과 같은 무기염료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로 작동이 되더라. 됐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럼 이자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뭐냐? 자, 지금 여러분 외우시면서 하고 계시죠? 호르몬의 기능들 외우시면서. 자, 이자에서는, 이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자관이라고 해서 아밀레이스나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기도 해. 네, 아트라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했잖아. 그치?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자관. 그러면 이자관과 같은 소화관은 왜 분비가는지. 맞지? 왜? 소화샘들은 외분비샘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자관과 같은 소화관, 외분비관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여기 이자의 특정 세포들 무리에서 만들어내는 각각의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들을 이자를 둘러싸고 있는, 재영아 듣고 있죠? 이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기능을 해주는 것들도 있더라고. 오케이? 그러한 것들은 이자를 둘러싸고 있는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 거죠. 내분비샘이죠. 특정 분비관으로 분비를 시킨 게 아니니까. 이자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만들어서 분비한 거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자, 주로 서라운드 쪽으로 개수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세포들에서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형태로 작동하는 물질을 만들고, 오케이. 조금 더 개수는 적지만 안쪽에 뿅뿅뿅 들어있는 세포에서는 혈당량을 높여주는 형태로 작동되더라고. 그걸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알아냈어. 랑게르 한스라고 하시는 분이 알아내서 그 이자에 특정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그 세포들 무리를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해. 섬이 에어리어, 지역이라는 표시야.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서 거기 그 지금 158쪽 아래에 막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자하고 알파세포, 베타세포 동그랗게 단면 딱 마치 석류 마냥 딱 잘라져 있는, 무화과 마냥 딱 잘라져 있는 모습 보이죠? 그 전체 덩어리가 랑게르 한스 섬이야. 돼요? 그 전체 덩어리가 랑게르 한스 섬이고,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알아낸 부분인데
가장 개수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베타세포들이야. 돼요? 베타세포에서 뭘 만드냐? 인슐린을 만들어. 베타세포들이 개수가 훨 많아. 인슐린을 만들어. 막 오돌토돌토돌토돌 있는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합성하고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개수는 작지만 안쪽에 파묻혀 있는 아니면 서라운드나 곳곳에 조금 있는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만들어서 분비해. 오케이? 글루카곤을. 그 글루카곤과 인슐린 세포 덩어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낸 사람이 랑게르한스라고 하신 분이었고, 그 덩어리 세포 이자의 그 단면 덩어리를 랑게르한스 에어리어라고 표현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랑게르한스까지 체크해서 거기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알아두셔. 자, 그래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하게 해줘? 중학교 때 배웠잖아. 혈당량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 그지? 식후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잖아. 혈액이 밥을 막 먹었어. 밥 먹으면 막 직후면 포도당이 엄청 모세혈관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지? 그 돌아다니는 꼴을 못 봐. 왜? 막 흥청망청 쓰는 꼴을 못 봐. 그래서 항상 간에다가 먼저 저금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일정 수준만큼만 심장을 통해서 계속 포도당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줘서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오케이? 혈당량을 낮춰줘. 혈당량.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이 낮아지도록. 언제? 혈당량이 높을 때 낮아지게끔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혈당량을 지금 여분의 포도당을 간에다가 뭐로 저장해준댔어?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로 저장해준댔어.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을 하게 되면 글라이코젠의 합성이 늘어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간에서 다당류 글라이코젠의 합성이 늘어난다고. 그지?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 꼴을 못 봐. 야, 너 안 돼, 저장돼 라고 하여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이라는 다당류로 간에 들어가서 합성된다고. 글라이코젠의 합성이 늘면 혈당량이 낮아진 거야. 글라이코젠이 뭐야? 중학교 때 배웠던 글리코젠이야. 됐죠? 됐죠? 우리 했었어. 맞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인슐린의 기능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중학교 때는 이것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슐린의 기능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거기 자 인슐린 옆에 혈당량 감소라고 써져 있는데 조직세포로의 적어줘. 포도당 흡수를 촉진. 여러분의 모든 조직세포들이 있겠죠. 그 모든 조직세포 쪽으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그러면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들이 조직세포 안에 흡수돼서 기능을 해주는 거니까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잖아. 낮아지는 효과가 똑같겠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될 것. 혈당량이 낮아지게끔 해주는 형태로 작동되는 인슐린은 간에다 다당류 형태로 저장도 하지만 모든 조직세포가 그 포도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해주는 형태로 작동하다 보니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이 낮아지는 거라고. 또 필요에 따라 누구는 글루카곤은 그죠? 랑게르한스 섬의 알파세포라고 칭해져 있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은 반대로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던 얘네들을 그지? 저장되어 있던 얘네들을 여기 아래 다 적었죠? 나 여기 공간 좀 지울게요. 그죠? 여기 살짝만 지울게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글루카곤의 역할은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작동해주죠. 높아지도록 작동해주죠. 주인네가 밥도 안 먹고 막 근육 운동을 겁나 뒤지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지금 에너지 좀 부족하거든. 빨리 꺼내서 줘. 그래서 다당류 글라이코젠을 간에서 해체해서 포도당에 되게 하여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거고요.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촉진시켜. 그쵸? 혈당량이 올라가게끔 해줘야 되니까 저장됐던 다당류를 잘라다가 간에 있던 얘를 다당류를 잘라다가 포도당에 되게 해서 혈액으로 공급을 시켜주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 혈당량이 올라가도록 작동해주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말짱 확 거겠죠.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고 하나가 그 다음 시간차를 두고서 천천히 컴다운하는 형태로, 그죠? 누가 많이 촉진되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야 이제 너 그만 나와 하는 식으로 이제 전후 좌우 순서대로 나와서 혈당량이 민감하게 유지되도록,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정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호르몬이 표적 기관은 똑같은데 정반대되는 기능하는 호르몬이 있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처럼. 교감은 부교감은 다운. 그래서 정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항상성이 민감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기량작용, 기량적 조절이라고 표현해요. 기량작용, 기량적 조절. 그래서 기량작용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돼요? 표적기관은 하나인데 그 표적기관 하나에 대해 하나는 다운해준 형태로 작동되는 거. 기량적으로 항상성, 혈당량이 조절이 된다라고 기억하세요. 중학교 때도 배웠었어요. 괜찮나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네, 좀만 버텨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에 살만 조금씩 더 붙이고 있는 거야. 이게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 분석으로 가야 되거든. 그리고 이 호르몬 분석에서부터 어디까지 자율신경계와 통합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 오케이, 좀만 힘내봐. 이거는 정말 약과야. 흥분의 전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그것이 D적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거기까지 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하고 가자. 자, 그 다음 갑상샘 갈게요. 자, 올라와서 갑상샘은 여러분 중학교 때 티록신 배웠어요. 그때는 세 글자로 배웠거든. 근데 이제는 타이옥신이라고 펼쳐서 이름을 있제. 아우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은 뭐다? 티록신이다, 타이록신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걔랑 똑같다. 근데 걔는 어떤 역할을 했냐? 자, 기본 배경 정보로 기억하실 건 타이록신, 여러분 중학교 때 티록신이라고 배웠던 그 애야. 얘는 아이오딘이라는 원소가 4개 있어야 완성이 돼. 오케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타이록신이 결핍될 일이 별로 없어. 왜? 우리는 미역, 굴, 한반도잖아. 삼면이 바다잖아. 그래서 해조류를 잘 섭취할 수 있잖아. 야, 김 요즘 누가 K 뭐 수출해가고 김 겁나 그 해외에서 비싸다며. 근데 우리 지금 어릴 때 거의 김 쌓여 있었잖아, 식탁에. 너네 반찬 없으면 김 싸서 먹어라 이 정도였잖아, 그지?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굴 같은 해조류를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오딘이 섭취가 결핍될 일이 별로 없어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실 거, 타이로신은 아이오딘이 있어야지만 아이오딘이 필요한 뭐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딘 섭취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갑상샘 비대증이 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갑상샘 비대증이 오는 이유 내가 좀 설명할 거야 이따가. 갑상선 비대증은 아이오딘 부족증. 아이오딘 부족증이야. 결핍에 의해서. 아이오딘 결핍에 의해서. 그래도 화요일날이 컨디션이 좀 더 낫네요. 목요일날보다는. 그쵸? 아닌가? 여기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가? 괜찮나? 자, 아무튼 요거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여튼 그러면 타이록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 모든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촉진될 수 있게끔 해줘. 세포호흡이.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뭐였어?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일이었었잖아. 그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화학적인 C나 H나 O로 결합되어 있는 그 화학적 에너지를 세포에서 사용 가능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작업. 그지? 그게 ATP라는 화학적 분자였었잖아. 그지? 그 ATP로 전환시켜주는 일을 항상 해야 돼. 항상 일어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촉진될 수 있게끔 해주는 조직세포에서의 물질 대사, 다른 말로 세포호흡을 촉진하게끔 해주는 호르몬이야. 세포호흡 촉진 호르몬.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티록신이 전반적으로 기본 디폴트 값은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줘야 돼. 근데 만약에 갑상샘 기능이 떨어졌어. 그래서 갑상샘에 예를 들어서 종양이 생겨서 갑상샘을 덜어냈다거나 제거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럴 경우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유전병들, 선천적인 어떤 유전병들에 의해서 갑상샘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티록신이 과하게 많이 분비되는 경우. 그럼 어떤 식으로 과다증이 표현될까?
갑상샘 자체에서 기능해주는 게 주로 티록신을 만들게끔 해주는 건데 그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어. 그러면 먹은 것들이 빨리빨리 대사가 돼서 세포흡이 너무 빨리 많이 일어나니까 남는 열량이 없고 그래서 그게 지방세포로 바뀌어서 저장되지도 않아. 그래서 잘 먹는데 오케이? 내가 생각하기엔 찌양 같아. 잘 먹는데 살이 안 쪄. 대사가 완전 잘 돼. 그리고 좀 열도 많이 나. 좀 말랐는데 잘 먹고, 그지? 그리고 또 체온이 정상적인 일반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유지되는 사람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양이 분비돼야 되는 그 티록신이, 타이록신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포흡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물질대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잉여되어서 얘가 지방으로 잘 쌓이기도 하고, 뚱뚱한데 추위를 잘 타. 왜? 세포흡을 하면 할수록 열도 많이 생기잖아. 세포흡이 잘 안 될 거잖아. 티록신 기능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뚱뚱하고 그다음 이제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바로 살로 가는 것 같고, 그지? 그리고 좀 뚱뚱한데 추위를 많이 타는 형태들로 이제 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운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 근데 이제 여러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원인들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티록신에 의해서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 늘어났다에 의해서만 단정하기 좀 쉽진 않아. 오케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육량에 따라서도 근육이 힘을 써주냐에 따라서도 이제 기능해주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아래 지금 내분비샘에서 각각 기능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냥 얘가 혼자 자의식적으로 툭 나오진 않아. 가장 상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내하수체나 가장 상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시상하부가 먼저 시초적인 어떤 야 너 갑상선만 기능해라, 야 너 지금 부신 걷지라 너 이 기능해라 라고 외부 명령을 먼저 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호엽이 있거든요. 자, 이쪽을 좀 지우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 호르몬이 많아서. 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여기 볼게요. 뇌하수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호엽이 있습니다. 전엽은 대뇌 쪽의 앞에 전두엽하고 비슷한 위치겠죠. 여기가 전엽. 그리고 뇌하수체 호엽. 조금 제가 그림이 약간 잘못 그려졌는데 전엽이 조금 더 보다 통통합니다. 전엽이 조금 더 넓어요. 전엽에서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졸려요? 노래 불러드릴까요? 뇌하수체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는데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조금 더 많아요. 후엽은 조금 더 적고요. 전엽이 조금 더 많아요.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 아래쪽에 하루에 존재하는 내분비샘들을 자극시켜주는 여러 자극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분비되냐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나 약자로 썼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야. 오케이? 갑상샘이 갑자기 티록신을 뿅 만들진 않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명령을 받아서 야 너 지금 뭐 해야 될 때야 라고 TSH를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서 갑상샘이 자극되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짠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맞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FSH랑 L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합쳐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생식선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나왔죠? 저 지금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게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게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 뼈나 근육세포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게끔 해주는 그로스 호르몬이 있어. 그로스, 그죠? 자, 사람 성장 호르몬. 여러분 중학교 때 생장 호르몬이라고 배웠어요. 네, 우리가 제일 첫 시간 때 생물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멘트를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성장자를 생장이라고 하는 걸 성장으로 바꿔서 많이들 이름이 바뀌었다 22 개성 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 생장 호르몬이라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거. 왜? 여러분 책에 있는 사람 성장 호르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뼈나 근육세포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주게끔 해주는 호르몬. 됐죠?
뇌하수의 전엽에서 분비돼요. 성장 호르몬, 야 갑상선만 미래랑 갑상선 자극 호르몬, 야 생식선아 정소나 난소야 너 지금 빨리 성호르몬 만들어라 라고 명령 주는 호르몬들이. 여러분 책에는 이 FSH하고 LH는 약자로 나와 있진 않지. 그냥 뭐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 있잖아. 디테일하게 요렇게 혹시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적어줬어. 오케이. 요 둘을 합치면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야. 오케이. 원래 풀네임이 있어. FSH를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고, 혹시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LH를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 적어볼래? FSH를 여포 자극 호르몬, FSH를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고, LH를 황체 형성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 둘을 합치면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야. 거지 같죠? 뭔 이름이 이렇게 많은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생식선 자극 호르몬들이 정소나 난소에 쫙 자극이 되니까 정소 난소에서 각각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뇌하수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들이었어. 전엽에서. 파란색이 뇌하수의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뇌하수의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건 내가 빨간색으로 써볼게. 자,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건 뭘 만드냐? 후엽에서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뭐? 항이뇨 호르몬, 오줌으로 되는 걸 억제해준다라고 해요. 항이뇨 호르몬이야. 뭘 억제해줘? 물이요. 소변 속에 물이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야. 언제? 내 몸이 짤 때. 내 몸이 지금 많이 물이 필요해. 근데 오줌에다가 소변에다가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먹으면 얼마나 비호가적이야. 주인네가 물도 안 먹어주고 땀을 뒤지게 흘리면서 뭐 마라톤 엄청 하고 있어. 그지? 아마 마라톤 선수들 45.19km를 달리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물 먹긴 하지만 쉬마려 해서 중간에 화장실 보러 갔다 오는 사람 없을걸? 왜? 이 사람은 막 체온 열도 많이 나고 있고 동시에 땀도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야. 체액의 농도가 되게 진해져 있는 상태일 거라고. 체액의 농도가 진해져 있는 상태에 내 몸의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 소변으로 빠져나갈 뻔한 물이라도 저 ADH라는 호르몬 때문에 물을 콩팥에서 더 많이 제우스 시켜줘, 오세혈관적으로. 그래서 오줌이 안 만들어져 잘. 그럴 때는 이렇게 작동해주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의 제우스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내 몸이 짤 때. 어디서의 수분 제우스 촉진시킨다고? 콩팥에서. 오케이? 항상 하는 건 아니고 내 몸이 짤 때. 내 몸이 짜다는 말을 체액의 농도가 높을 때 또는 체액의 삼투압이 높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수분에서의 제우스를, 콩팥에서의 수분 제우스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무엽에서 또 있어요. 얘 말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옥시토신. 옥시크린 말고 옥시토신. 자, 옥시토신의 경우는 자궁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자궁 근 수축 호르몬. 언제? 여성이 이제 생리를 할 때라기보다, 그죠? 생리를 할 때라기보다 거의 출산에 임박했을 때, 그지? 자궁에서 아이가 점점 잘 크고 있었어. 네, 이제 출산에 임박하면 아이가 나와줘야 되겠잖아. 그지? 양수가 터지고, 양막이 터지고, 양수가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엄마와 아이의 공동 작업으로 자궁 주변의 근육의 수축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아이가 응애하고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궁근 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경우는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얘만 아까 내가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 모든 호르몬들은 대부분 분비량이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근데 저거와 얘는 조절의 개념이 거의 없는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됩니다. 양성 피드백. 뭔 말이냐? 양성과 음성 두 종류가 있어.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뭘 양성이라고 하냐면 너가 10 정도 나왔니?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어떤 결과값이 행해줘서 순차적으로 분비가 돼서 10 정도의 어떤 결과값이 나왔어. 그러면 되먹임 작용이 피드백이잖아. 지금 나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160점 항상성 유지 원리를 설명할 거야. 그래서 항상성 유지 원리 중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든지 하잖아요. 거의 다 했잖아요. 항상성 유지 원리 중에 호르몬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특정 호르몬이 계속 무한대로 쫙 계속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든 호르몬, 대부분의 호르몬은 조절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음성 피드백, 음성 되먹임 조절로 그 양이 조절이 돼.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 타이록신. 그치? 타이록신. 그러면 자, 뇌하수체가 있고 갑상샘이 있어. 그리고 갑상샘에서 누굴 만들 거야? 타이록신을 만들 거야. 타이록신을 만들어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촉진할 거야. 세포호흡 촉진. 그러면 조직세포의 세포호흡 촉진 결과치가 있겠지. 내가 원하는 조직세포의 세포호흡 촉진 값이 약 80%가 목표였어. 그지? 그래서 뇌하수체가 갑상샘을 자극해. 오케이? 그게 TSH가 분비돼서 자극하는 거야.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많이 만들어서, 그지?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촉진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더 자극되고 더 자극되고 더 자극되니까 원했던 수치의 80%에 살짝 넘겨서 85% 정도의 세포호흡을 도달했대. 우리가 원했던 건 목표치가 80%였는데. 그지? 살짝 상향으로 내가 원했던 목표치가 80% 정도 세포호흡이 되고자 했는데 85% 정도로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됐잖아. 그럼 이 결과값이 상부에 보고되는 거야. 야, 나 85% 됐거든?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이제 그만 나와라. 그지? 내가 원했던 건 딱 80 정도면 됐는데 너 너무 오버했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 하고서 이 85% 됐다라고 하는 이 결과값이 가장 상부에 보고돼. 돼요? 오케이? 가장 상부에 보고돼서 점점점 그 분비량이 감소되는 거야.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면 가장 결과값이 상부에 보고돼서 줄어드는 거고. 그치? 그래서 줄어들어서 얘가 한 70, 예를 들어서 72%가 돼버렸어. 너무 줄어들었잖아. 내가 원했던 건 세포 80% 정도면 됐는데 너무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럼 또 다시 얘가 결과값이 상부에 보고돼. 야, 내가 80을 원했는데 조절이 못해서 지금 72%까지 줄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 야, 이제 그럼 조금 더 나와라. 그치? 그래서 뇌하수체가 TSH를 조금 더 많이 분비시킬 거고, 그러면 갑상샘이 조금 더 자극해서 타이록신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거고. 그치? 타이록신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세포를 조금씩 더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결과치가 상부에 보고돼서, 그지? 결과값이 원인에 보고돼서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는 거. 그게 음성 대목임 조절이야. 음성 대목임이 결과가 원인에게 보고되어 전체적인 흐름이 조절되는 것.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이렇게 음성 대먹임 조절로 조절을 받을 거야.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써서 있던 여러 호르몬들 중 타이록신, 세포를 촉진시켜주는 타이록신과 관련된 가장 상부 호르몬은 뇌하수에서 분비되는 TSH뿐만 아니라 얘보다 더 이전에서 더 상위에서 조절을 해주는 게 있어요. 누가 있냐? 간내 시상하부. 사이내의 시상하부에서 사이내의 시상하부에서 TSH, 뇌하수체의 TSH를 만들도록 자극시켜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걔가 TRH예요. 이것도 하나 더 기억해주세요. 얘들아, 힘내봐. 좀만 더 힘내봐. 자, 간내도 사이내도 호르몬을 일부 만들기도 합니다. 사이내도 호르몬을 일부 만들어요. 사이내에서도, 간내의 시상하부에서도 거기서 만들어내는 TRH라는 호르몬이 있어. 여러분 거기 책 158쪽에 왼편에 시상하부 써져 있죠? 158쪽 아래쪽 그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부분에서 시상하부 써져 있죠? 거기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에서 TRH라고 써져 있죠? 거기다 형광펜 체크해봐. TRH.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짱인 줄 알았더니 더 짱짱맨이 있었다고. 뇌하수체가 가장 최상부인 줄 알았더니, 그지? 이지용이 삼성의 부회장이잖아, 그지? 갑자기 이지용 씨라고 하고 이지용이라 하니까 내 친구 같은데, 그지? 거기 그 삼성의 부회장에 보다 더 위쪽,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회장이 있겠지. 회장이 가장 짱짱이잖아. 회장 밑에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부사장이 있고 부사장 밑에 아래 임원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가장 짱짱 모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가장 최상단의 짱짱은 시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각각의 호르몬인데, 그지? 티록신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간내 시상하부가 먼저 뇌하수를 TRH라는 이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로 뇌하수를 자극해주고, 뇌하수 전엽을 자극해주고, 그 뇌하수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되고, 얘가 많이 분비가 되면 그러면 갑상샘에서도 티록신을 많이 만들 거고,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흐름이 많아지게 되면 세포비 과하게 분비돼서 그 결과가 상부에 보고돼. 나 너 너무 많이 나왔어. 이제 그만 나와 해주는 형태로 줄어들 거고. 맞죠? 막 이렇게 분비량이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어. 그럼 그 결과가 다시 상부에 보고돼서 야 조금씩 더 나와 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게 모두 다 음성 되먹임 조절이라고. 조절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온도계 24도를 설정해놨어. 그럼 히터가 틀어져가지고 막 열심히 따뜻해졌어. 그러니까 온도가 한 0도밖에 안 됐었는데 0도밖에 안 됐는데 히터를 틀어서 24도까지 됐어. 오케이? 근데 히터가 계속 많이 틀어져서 한 25도, 26도가 돼. 그럼 꺼지겠지, 자동으로. 설정 온도가 24도였으니까. 이런 식의 조절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음성 되먹임 조절이야. 근데 아까 내가 양성 되먹임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가서 이게 가장 기본값이고, 대부분의 호르몬은 저렇게 특정 호르몬의 분비량이 조절돼야 되고, 일부 호르몬 중에 자궁근 수축 호르몬 얘 같은 경우는 조절이 필요가 없어. 왜? 분만 되고 출산되고 나면 그 옥시토신을 수용하는 수용체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인지를 못하니까 얘는 무조건 10 나왔니? 결과가 보고돼 상대. 야 10 갖고 택도 없어. 애기 낳아야 되잖아. 100 나와. 100 나왔니? 야 100 갖고 택도 없어. 더 나와. 만 나왔니? 만 나온 거 갖고 택도 없어. 이렇게 정도 나와. 막 무한정으로 계속 많이 분비되게끔 해주는 형태에 있다 보니 양성 피드백 조절은 실질적으로는 조절의 개념이 없다고. 무한정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이런 거야. 되겠어? 그리고 자 교과서 상에서는 옥시토신이 자궁근 수축 호르몬의 기능을 한다라고만 나와 있고, 실제 여러분 비문학 지문에서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경험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스킨십, 포, 애정의 감독, 내가 썸남 썸녀로 뭔가 썸 타고 있을 때 거기에 간직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럴 때만 눈이 또 반짝반짝한 친구가 있죠. 그럴 경우 자 뽀옹이나 스킨십을 하면 할수록 뭔가 유대관계가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게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데요. 옥시토신의 분비량은 점점점 더 많이 분비돼. 우리 콩깍지가 씌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옥시토신의 함량이 높아져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자궁근, 그러니까 남자에게 분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비문학 지문에서 나올 수 있어. 남자에게 옥시토신이, 선생님 옥시토신이 자궁근 수축 호르몬이라고 했으니까 남자한테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비문학 지문에서 그런 의도로 나오기도 한다고.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썸 타거나 그지 스킨십을 한다거나 뭔가 유대관계가 강력해졌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거에 그 분비량이 점점점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걸 다 외웠었다라고 보고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체액의 농도 조절에 대한 부분 하고 좀 더 들어갈게요. 지금 10분 정도 됐거든요. 20분 정도에 바로 시작할게요. 됐죠? 10분 정도 쉬어도 되겠죠? 지금 어디까지를 설명했냐면 160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돼요? 음성 피드백 조절, 그리고 기량 조절까지를 설명한 거니까. 그러면 자, 우리 항상성 조절 측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댔잖아. 그지? 아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측면이 호르몬과 자율신경계가 함께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한 항상성 유지 측면을 많이 물어봐. 그래도 분석이랑 자료 분석 형태로 첫 번째, 거기 161쪽 보니까 체온 조절이다. 그지? 161쪽에 오케이. 체온 조절이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혈당량 조절이든,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체액의 농도 조절이든, 모든 조절의 가장 최고 조절 종추는 어디라고? 사인의 시상하부라고. 그죠? 사인의 시상하부야. 그럼 첫 번째 체온 조절은 어떤 측면으로 흘러가냐? 자, 우리가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 안 되죠. 30N면 5도씨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자
춥거나 덥거나에 따라서 그지? 추우면 열 발생량을 높이고 그죠? 자, 저온 자극이 오면 저온 자극을 누가 인지하겠어? 어디가? 사인의 시상하부가 인지할 거야. 사인의 시상하부가. 자, 이건 이제 호르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함께 같이 설명할 거야. 돼요? 호르몬 각각들의 특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어떤 작용을 해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설명이 될 거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 오케이? 중학교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 그냥 호르몬들만 각각 나왔어. 자, 저온 자극을 누가 인지한다고? 사인의 시상하부가 인지한다고. 그지? 그러면 너무 추우니까 그지? 두 가지로 조절이 돼야 돼. 어떻게? 열 발생량하고 열 발산량하고 그죠? 열 발생량하고 열 발산량 측면으로 조절돼야 돼. 열 발생량 그리고 열 발산량.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조절 측면으로 조절되는데 발생량은 내부에서 열을 만드는 거고요. 발산량은 다른 말로 열 방출량이라고도 해. 그러면 추우면 어때야 돼? 발생량은 높이고 발산량은 낮추고. 그쵸? 추워. 내부에서 열을 많이 만들자. 그리고 그 열을 잘 지키자. 그죠? 그래서 저온 자극이 왔을 땐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보시면 간의 시상하부가 그죠? 너무 추우니까 열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작동되게 하냐면 일단 성인하고 아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거기 161쪽 아래쪽 페이지를 봐봐. 161쪽 맨 아래 보니까 성인과 신생아의 체온 조절에서 나와 있죠. 그쵸? 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성인이든 신생아든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 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고 예전 교육과정하고 비슷하게 낼 수도 있으니 설명을 해드리긴 해야 돼. 근데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항상 정상적으로 이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늘 잘 분비가 돼야 되잖아. 빨리 오렴.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늘 잘 분비가 돼야 되니까 항상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 거기 읽어볼게. 성인의 경우 161쪽 아래 하고 있어. 성인의 경우 타이록신의 분비량이 외부 온도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 수준으로 항상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타이록신에 의해서 하지는 않다. 이런 문맥으로 써져 있어. 근데 어때? 신생아는 주로 열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골격근을 떨림을 시켜서 몸을 떠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을 통한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빨라지도록 해주는 에피네프린 분비에 의해서 열 발생량을 높인대. 몸떨림을 촉진시켜서 몸떨림 없이 물질들을 촉진시켜서 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흘러간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저온 자극이 왔어. 일단 열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열을 지키기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바깥이 너무 추우면 손발이 차가워지잖아. 그지? 손발이 차가워진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일단 간내 시상하부와 연결된 자율신경계 중 피부 말단으로 연결된 모세혈관 이 수축해요. 오케이? 피부 말단에 모세혈관이 수축하는 이유는 무엇의 작용에 강화되냐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그럽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그래요. 오케이?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저 지금 161쪽에 저온 자극 오른쪽 부분 하고 있어. 그지? 시상하부가 저온을 감지하니까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고 그죠? 그래서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야. 그지? 열 발산량을 줄여.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야. 열을 먼저 지켜.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야. 그래요? 동시에 어때? 골격근을 막 떨어야 돼. 그지? 내부에서 열을 막 만들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골격근의 떨림을 증가시켜서 열 발생량을 높여줘. 열 발생량이야.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 물론 지금은 대중목욕탕을 잘 가는 편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 막 할머니 따라 할아버지 따라 목욕탕 갔다가 야 다 닦았어. 이제 물기 다 닦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수건으로 몸 말려라고 해서 보내면 안쪽 내부의 탕은 따뜻했다가 갑자기 온도차가 딱 낮아지면 나도 모르게 막 오돌돌 떨 때 있잖아요. 그 원리가 지금 이 원리랑 똑같아요. 갑자기 온도가 떨어진 저온자극이 왔어. 내부에서 열을 막 만들어야 돼. 오케이? 열을 만들게끔 해서 골격근 떨림에 의해서 열 발생률이 높여지는 거야. 근데 애전 교육 과정에서는 뭐로 있었다고? 애전 교육 과정에서는 내 몸에서 열을 발생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치? 내 몸에서 열을 발생을 시켜줘야 되니까 시상하부가 좋은 자극을 인지했어. 그래서 누구를 자극해? 뇌하수체를 자극해. 뇌하수체에서 누구를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해서 뭘 많이 분비시켜? 타이록신을 많이 분비시켜.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세포호흡 촉진에 의해서 열 발생량이 늘어나. 까지 있었어. 애전 교육 과정에서. 되겠어? 오케이? 그죠? 애전 교육 과정에서는 열 발생량을 높여주는 형태로, 체온을 높여주는 형태로 타이록신의 작용도 설명되어 있었던 게 있었다고. 근데 현재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 성인은 기본적으로 기본 스탠다드한 펌에 타이록신이 분비되는 값 자체가 있으니까 이 체온 조절에 의해서 타이록신이 많이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혹시라도 수능 특강 문제나 애전 교육 과정 문제를 섞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긴 하겠구나 요 정도까지도 인식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면 된다고. 아예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왜? 어차피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되니까. 그럼 추우면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쵸? 유연하게 접근하라고. 유연하게.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열 발생량을 높여줘야 되고 열 발산량은 낮춰주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자, 추우면 잇몸,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적어주세요. 잇모근이 수축합니다. 잇모근이 수축돼요. 잇모근이 수축돼. 잇모근이 털을 세우는 근육이야. 털목, 설립. 털을 세우는 근육이야. 잇모근 수축도 당연히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그런데 그림을 표현해주면 이런 식이야. 자, 여기 지금 피부 쪽이야. 그리고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어. 그림 보고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추워지게 되면 평상시에 피부 주변에 혈액이 평상시에는 파란색 형태처럼 이렇게 흘렀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지? 이 정도로 흘렀대. 근데 너무 추우니까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어서 이런 식으로 길이 좁아지는 거야. 이 정도밖에 혈액을 보내지 않아. 평상시에는 피부 주변에 혈류량이 이 정도였는데 이 주변에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러니까 혈액이 피부 말단 쪽에 적게 흘러가니까 흘러가면서 바깥의 차가운 공기에서 내 몸의 열을 뺏길 일이 없겠죠. 별로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됐을 때 피부 말단에 추울 때야. 추울 때는 이렇게 되더라. 그치? 그래서 혈류량이 감소되는 거야. 피부 말단 혈류량 감소. 모세혈관의 혈류량 감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열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동시에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니까 털을 세우게 하는 근육이 털을 세워줘. 이렇게는 누워있을 때고 얘 근육이 수축되어서 얘가 털이 서요. 이렇게 털이 막 세워. 소름 돋는 것 마냥 털을 서. 그러게 되면 마치 이 차가운 바깥의 공기가 피부와 바로 확 닿지 않아. 공기층을 띄워서 그지? 분리를 시킨 것과 같은 효과의 털이 돼요. 찬 공기가 바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털을 세우게 되니까 털이 세워지니까 차가운 공기가 바로 피부에 닿지 않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 이렇게 열 발산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잇모근 수축. 두 가지 그림을 잘 기억해서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더우면 어떻겠어? 너무 더워. 열 발생량이 늘어야 되겠어? 그렇지. 보온 자극이 왔어. 모든 자극의 최고 조절준은 다 4인의 일시상하부야. 그치? 4인의 일시상하부가 명령을 줘. 야, 너 열 발생시키지 마.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당연히 티록신의 분비는 줄어들겠지. 그치? 타이록신의 분비 줄어들 거고, 그죠? 그 다음 골격근 떨림도 줄어들겠죠. 골격 떨림을 아예 안 하겠죠. 열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더워 뒤져보겠는데 내 몸에서 열을 왜 만들어? 그지? 안 만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 싫도록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속담에서 이열치열이란 말 있잖아. 더우면 더운 대로 공부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공부한다고. 생물학적으로 아예 안 맞는 말이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더울 때는 시원한 실내 에어컨 바람 있는 데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더워 뒤져보겠는데 그러면 내 몸에서는 열을 안 만들려고 타이로신 분비를 적게 할 거 아니야. 물질대사를 적게 할 거 아니야.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뇌세포의 물질대사도 중요한 건데. 그죠?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수학 문제 아니면 화학 문제 풀어치면 열받지 않아요. 더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점 머리를 많이 쓰고 하면 할수록 더워지는 건데 열이 생기는 건데 바깥이 더워? 근데 그 더운 거를 이기면서 내가 공부한다? 택도 없는 소리야. 생물에서는. 그지? 그래서 이열치열보다 훨씬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한 데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고온 자극이 오면 열 발생량은 줄이고 열 발산량은 높여야 되겠지. 네, 땀 흘리게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우리가 기량작용을 배웠기 때문에 뭔가 고온 자극이 오면, 그지? 저온 자극일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서 말다고 오세혈관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잇모근도 수축시켜서 막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고온 자극 너무 더우면 마치 기량작용을 머릿속에 탁 떠올려서 그러면 더울 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한가 보다 라고 여러분이 지레짐작 예상해 가지고 여기를 더울 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이 액션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럼 땡이야. 틀려. 연구해봤더니 교감신경이 많이 작용하냐 교감신경이 덜 작용하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교감, 부교감 두 개가 기량적으로 피부, 말단, 모세혈관을 수축하냐 이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책 봐봐. 나와있죠? 책. 자, 책 보시니까 161쪽에 체온 조절에서 자, 체온 상승, 고온 자극이 왼쪽에 있어요. 빨간색. 그쵸? 고온 자극이 오니까 시상하부가 고온을 감지했고 너무 더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열 발산량을 낮춰줘야 돼. 그지? 열 발산을 증가시켜줘야 돼. 열 발산을. 막 땀도 많이 흘리게끔 하고. 그죠? 내 몸에 열을 잊혀질 수 있도록 창문을 막 열어 제끼고 해줘야 돼. 그지? 그럼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작용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양쪽에 다 교감신경만 걸려 있어요.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에 양쪽 다 교감신경만 걸려 있지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이 아니라고. 되겠어? 뭔 말인지? 놓쳤어, 지효? 아니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더울 때는 교감신경 작용이 강화가 아니라 더울 때는 고온 자극의 경우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돼요. 적게 작용을 해줘서 덜 작용을 해줘서 피부, 말단, 모세혈관을 이완시켜주는 거고 더우니까 그지? 혈액 많이 흘러가라 그죠? 그래서 열 발산량 증가해라 됐죠? 그 다음에 잇모근을 수축시키는 게 아니라 잇모근을 이완시켜줘. 오케이? 털을 눕혀 그지? 이완시켜서 털을 눕혀서 최대한 뜨거운 내 몸의 열기가 바깥쪽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더울 때 그지?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야. 부교감이 아니야. 오케이. 잇모근을 이완시켜주더라. 더울 때. 이 그림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돼요? 더우면 열 발산량은 높이고 땀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쵸? 열 발산량을 높이고 열 발산량은 낮추고 그죠? 애정교육 과정대로 하자면 열 발생량을 낮춰줘야 되니까 타이로신 분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타이로신은 항상 기본 스탠다드 폼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 분비에 의한 열 발생량 조절은 없더라. 거의 골격은 떨림을 많이 하냐 안 하냐 이런 형태로만 작동되더라. 됐죠? 자, 체온 조절했고요. 넘겨봐. 혈당량 조절 갑니다. 163점. 혈당 조절은 이미 어느 정도 인슐린 교육하고 나면서 했어. 마찬가지로 혈당량 조절도 콧물이 나. 콧물이 앞을 가리죠. 이제 현도염이 코로 가나봐요, 비로 가나봐요. 코, 비. 자, 그치만 목소리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혈당량 조절 보니까 거기 지금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고혈당과 저혈당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슐린, 글루카곤 있죠. 그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근데 아까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것과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혈당량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었어. 걔랑 같이 믹스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현재 두 번째 혈당 조절. 여러분이 밥을만 먹은 직후야. 그럼 고혈당이지. 그지? 직후. 혈당량 올라갔어. 고혈당. 이거에 대한 걸 누가 감지를 하겠어? 당연히 사인의 시상하부가. 그쵸? 사인의 시상하부가 얘를 감지를 할 거야. 오메, 너 지금 포도당 너무 많다. 포도당 낮춰줘야겠다. 돼요? 그러면 혈당량 낮춰주게 하는 호르몬 누구 나와요? 대표적인 호르몬 누구 있어요? 인슐린 있죠? 인슐린 췌장에서. 그지? 근데 생각해봐. 이자 자극 호르몬 같은 거 있었어? 없었어. 이자 자극 호르몬 없었어. 그래서 간의 시상하부가 누구에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거야. 오케이? 이자와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켤 건데, 근데 이자의 베타세포들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베타세포는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간의 시상하부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부교감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돼요? 우리 교감하고 부교감은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부교감이 앞에 있는 뉴런이 좀 길고 뒤에가 짧아요. 그래서 바로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서 이자까지 연결된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서 사인의 시상하부가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누가 나옵니까?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많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해주고 간에 가서 글라이코젠의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형태로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건 안 쓸게. 아까 외웠으니까. 머릿속에 외웠으니까. 자, 반대로 자, 식후 고혈당 상태일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막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한 저혈당 상태야. 주인애가 운동을 겁나 뒤지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원이 부족한 저혈당 상태야. 그럼 그게 또 상극에 보고돼. 간의 시상하부에. 그러면 에너지원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이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혈당량을 높이게 해주는 호르몬은 이자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자까지 연결된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지는데 사인의 시상하부야. 너 지금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서 그지? 이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지면 어떤 세포가 자극되냐면 알파세포가 자극돼. 그래야 돼.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지면 알파세포가 자극되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합성되는 거야. 그럼 글루카곤에 의해서 여러분 간에 저장됐던 다당류 글라이코젠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에 대비하여 혈당량이 증가돼. 돼요? 오케이? 글라이코젠의 분해가 촉진되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됐죠? 아까 인슐린은 글라이코젠의 합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포도당이 다당류 글라이코젠으로 합성되는 거지. 간에서. 그죠? 저는 간에서 글라이코젠 분해가 촉진되는 거고.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의당 이자에 대한 것뿐이고, 그죠? 이자에 대한 것뿐이고, 근데 이자 말고도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알고 있었죠. 어떤 거? 자, 부신 속질. 자, 부신으로 갈게요. 그러면 봐봐. 운동 상태에 저혈당 시그널이 왔어. 그러면 글라이코젠도 글루카곤에 의해서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에 대비해서 혈당량이 올라가줘야 되기도 하지만, 그지? 빨리 혈당량을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이자에서 자극되는 글루카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교감신경이 어디랑도 연결되어 있냐면 부신의 속질에서도 연결되어 있어. 부신의 속질. 그러면 부신의 속질도 마찬가지 교감신경이 시상하부에서부터 연결된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는 거야. 교감은 앞에가 짧고 뒤가 길거든. 그래서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지니 빨간색이 다 지금 저혈당 시그널 상태야. 부신의 속질까지 연결된 교감신경의 스위치가 딱 켜져서 야, 너 지금 혈당량 높여줘야 된대. 그러면 부신 속질에서 어떤 호르몬 나왔어? 재영아, 어떤 호르몬 나왔니? 부신 속질에서 분비된 호르몬.
그치, 에피네프린이 나왔어.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동일하게 작동해줘. 근데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 친구야. 에피네프린도 표적 기관이 어디야? 간이야. 오케이?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똑같이 간에 가서 이 다당류 글라이코젠을 분해하여 뭐로 되게끔 해줘. 포도당이 되게끔 해줘서 혈당량을 올려줘. 돼요? 오케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주는 거야. 혈당량을 올라가게끔 할 때.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된 어떤 스트레스성을 받았어. 실현의 아픔. 주인네가 밥을 안 먹어주고 있어. 왜 저 잘생긴 놈이 나를 잤을까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현의 아픔이 생겼어. 그러게 되면 자, 얘는 이제 부신의 겉질에서 분비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분비샘의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자, 저혈당 시그널이 와. 실현의 아픔. 그러면 시상하부가 간 사인의 시상하부가 명령을 주겠지. 그럼 사인의 시상하부가 누구를 자극하냐?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뭘 분비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아까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FSH, LH들 같은 거 배웠잖아. 그 중에 또 하나야.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 겉질이 여기야. 이 바깥 부분. 부신 겉질이 자극되어야지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이 부신의 겉질에서 호르몬이 나와. 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다른 말로 ACTH라고도 해. 오케이? ACTH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서 부신 겉질이 자극되면 오케이? 그 부신 겉질에서 누가 나오는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주인은 살아야 돼. 조직세포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조직세포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질들을 포도당으로라도 바꿔서 혈당량을 공급해주는 거야. 단백질이나 지질들을 포도당으로라도 바꿔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량이 많아지니까 혈당량이 증가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혈당량 증가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있어. 글루카곤, 이자에서 나온 거. 그다음 부신 속지에서 나온 에피네프린. 오케이? 근데 에피네프린은 혈당량 증가의 역할도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몸의 순환, 그지? 순환. 심장박동 속도 조절이라든지 심장박동도 빨라지게 하고 막 전체적으로 혈압도 상승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 액션들이 후딱후딱 되게끔 해주는 형태야. 오케이? 뭔가 심정지가 왔을 때, 그지? 심정지가 왔을 때 우리 막 심폐소생술을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막 공기가 들어가게끔 계속 해주잖아.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다 보면 이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의사 선생님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심장 마사지 전기 충격을 한단 말이야. 몇 줄 차지해가지고 촥 해서 심장을 한번 촥 전기적인 에너지를 확 줘. 그럴 때 그 정기적인 마사지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몸에 어떤 흐름이 빨라지도록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주사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해, 간호사들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동시에 몇 줄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정지됐던 심장을 살려내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에피네프린은 이런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혈압도 높이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게끔 해주는 형태로 작동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야.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실현의 아픔. 그것만 기억해도 어느 정도 포도당을 그지 입맛이 없을 때 그지 밥 안 먹어주고 있을 때 포도당으로라도 바꿔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혈당량 조절까지 했어요. 자, 넘겨봐. 165쪽 3턴 조절. 자, 큰 흐름을 여러분이 외워주시고 난 상태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세 번째를 갈 건데 이 세 번째 체액의 농도 조절을 가장 많이 어려워요, 친구들이. 체액의 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 삼투압 또는 삼투라고 하는 키워드에 사로잡혀서 나 고1 때 삼투 되게 어려웠는데
아씨 P는 CRT 삼투 이거 거지 같았는데 해서 거기에 막혀가지고 계속 그 영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만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개념만 잘 인지하면 좀 수월할 거예요. 자, 좀만 힘내봅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체액의 농도 조절. 체액의 농도 조절을 다른 말로 체액의 삼투압 조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농도를 다른 말로 삼투압이라고 표현해. 삼투압 조절. 농도를 삼투압이라고 또 표현하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디가 명령을 주는 중추겠어요. 4인의 의시상하부. 그죠? 4인의 의시상하부. 자, 그럼 4인의 의시상하부가 어떠한 자극을 먼저 받냐? 첫 번째, 체액의 농도가 낮구나. 체액의 삼투압이 낮구나 라고 하는 자극을 받아. 낮다는 것보다 높은 것부터 가시다. 삼투압이 지금 현재 너무 높다 라고 하는 자극을 받아. 선생님, 삼투압이 높다는 표현이 뭐예요? 삼투압, 체액의 삼투압 또는 다른 말로 혈장의 삼투압이 높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장의 삼투압이 높다. 삼투압은 우리 몸에 일정 수준의 혈액의 농도 차이를 유지해야 해요. 일정한 수준만큼의 혈액의 농도의 차이를 유지해야 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예를 들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밀려 들어오면서 일정 농도의 평형을 맞추려고 하는 현상, 이게 지금 삼투 현상이었잖아. 그지?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해 가서 농도의 평형을 맞추는 현상.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이 있을 때. 그죠? 우리는 막 세포막으로 다 쌓여져 있는 생명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막 저와 고의 농도 차이가 항상 엄청나게 많이 난다거나 막 밥을 많이 먹은 직후 용질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때마다 약간씩은 변하겠잖아. 아주 마이너한 수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걸 많이 먹었어. 그럼 용질이 많이 들어왔잖아. 네. 그러면 그 용질이 많이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에서는 이런 고와 저 농도의 농도 구배가 그때그때 막 바뀌겠잖아. 그치? 그럼 그때그때마다 싹 다 바뀌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삼투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절한다는 거야. 일정 수준의 농도 구배를 유지해야 돼. 일정 수준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수준으로 농도 구배를 유지해야 해. 그게 혈청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한다는 거야. 삼투압이라는 키워드를 바꿔서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혈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는 거라고. 웬만해서는. 왜? 너무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계속 삼투 현상이 일어나거나 너무 농도 차이가 적게 나도 물이 비질비질 벌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보시면 체액의 혈장 삼투압을 삼투압이라는 키워드를 농도로 바꿔서 생각해봐. 너무 우리 몸의 농도가 짤 때 이런 개념이야. 짤 때, 즉 물이 부족하고 용질이 많은 거야. 물이 부족하고 용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4인의 의시상하부가 오메 너무 짜다. 너무 지금 현재 너무 용매는 부족한데 용질들만 너무 많구나 하여 어디를 자극해? 뇌하주의 후엽을 자극해. 뇌하주의 후엽에서 누가 나와? ADH가 나와. 항인용 호르몬. 그지? 그럼 그 항인용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그죠? 얘의 역할은 뭐야? 콩팥에 가서, 그지? 콩팥에 가서 콩팥을 통해 빠져나갈 뻔한 오줌 속에 오줌으로 물이 포함될 뻔한 그 물을 많이 재흡수시키는 거잖아. 그지? 콩팥을 통해 빠져나갈 뻔한 오줌 속 수분을 우리 몸의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시켜줘. 재흡수를 촉진해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중요해. 이건 아까까지의 이 호르몬의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ADH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량의 소변을 보는 거야? 소량의 소변을 보는 거야? 이 결과 ADH가 막 작동을 해주면 오줌으로 빠져나갈 뻔한 물을 많이 재흡수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소량의, 그지? 그지? 소변을 볼 거야. 어떤 소변을? 그래, 진한 소변을 볼 거야. 진한 소변을. 맞죠? 오케이? 자, 소량이라고 하는 건 오줌의 생성량이죠.
소량이라는 건 오줌의 생성량이 자, 이 결과 오줌 생성량이 많아진 거야? 줄어든 거야? 오줌 생성량은 줄어든 거야. 그지? 너무 짜니까 오줌을 통해 빠져나올 뻔한 물 너 나가지만 제흡수해줘. 그래서 막 받아들였어. 그러니 오줌에 물이 많이 안 포함됐으니까 오줌의 생성량은 준 거지. 그치? 오줌의 생성량이 줄면서 오줌 속에 많이 물이 포함된 거야? 안 포함된 거야? 포함이 안 된 거지. 되게 진하겠지. 노란색 소변. 오케이? 너네가 물 한 톨도 못 먹고 막 더운 여름에 막 일을 했어. 소변 보러 자주 안 가. 그래서 겨우 만들어준 소변 싸면 되게 막 노린내가 찢지 않을 만큼 막 노랗고, 그지? 그리고 많이 나오지도 않아. 오케이? 그래서 되게 진한 소량 소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진한 소변이다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소변의 농도로 얘기해. 오줌의 농도로. 그지? 그러면 농도 이꼴 무슨 표현으로 얘기한댔어? 삼투압을 농도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댔지.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얘기하기도 한다고. 진한 소변을 오줌의 삼투압은 높구나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이 결과에 의해서 벌어질 소변 삼투압은 소변의 삼투압이 높은 소변을 보는 거구나.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미 근데 오줌은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줌 삼투압이 결과값이 돼서 야 오줌 삼투압이 되게 진한 것 같으니까 뭘 어떻게 해줘 라고 보고하지는 않겠죠. 오줌이라는 건 우리 몸 바깥으로 버려져 버린 거니까. 되겠어요? 돼요? 즉 우리가 감지하는 원인값은 혈장 내의 농도가 항상 감지되는 원인값이야. 혈장의 농도가 항상 원인값이 되는 거고 그 혈장의 농도가 너무 진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혈장 농도가 너무 진했기 때문에 야 너 소변 속에 물을 많이 포함시켜서 버려라. 버리지 말고 다시 제흡수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돼요? 되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소변이라고 하는 건 이미 몸 바깥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얘가 다시 상부에 보고돼서 이걸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은 안 한다고. 오줌의 삼투압은. 원인이 되는 건 다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우리 혈액의 농도가 높냐 낮냐 이거라고. 됐죠?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안 돼. 야 너 소변으로 나갈 뻔한 물 많이 제흡수해서 어떻게 하게 해줘.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반대로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면 되게 오줌의 삼투압 여러분이 물을 많이 포함한 과일을 먹었어. 수박을 한 통을 다 퍼먹고 여름에 그지? 아니면 겨울에 목이 막 따끔거린다고 거의 귤을 한 박스를 다 까서 먹었어 지금. 막 연예대상 프로 보면서 막 귤을 한 박스 통째로 하나씩 다 까서 먹었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진 거야. 왜? 물이 너무 많이 포함된 과일을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혈장 삼투압이 지금 현재 낮은 상태로 됐을 때. 그죠? 물을 많이 포함해서 먹었을 때야 자극. 반대로 체액의 삼투압이 낮을 때야.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야. 물이 너무 많을 때야. 그지? 그러면 사인의 시상하부가 뇌하수의 후엽을 자극을 많이 해서 ADH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ADH의 분비를 줄이겠죠. 그죠? ADH가 적게 분비가 되면 그러면 콩팥 속 오줌 속 수분을 제흡수를 많이 하나요? 제흡수를 억제하겠죠? 제흡수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제흡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 물을 많이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소변을 싸? 다량의 그죠? 묽은 소변을 보겠죠. 그죠? 그럼 다량이라는 건 오줌의 생성량이 어쩌다라는 거야. 많아졌다라는 거야. 그죠? 그죠? 그리고 묽은 소변이라는 건 거기 포함된 오줌 속의 농도는 물이 많이 거기에 포함된 거잖아. 내 몸에 많은 물을 퍼서 거기다 버린 거니까. 물을 제흡수를 하고. 그지?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낮아졌다라고. 묽은 소변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되는 거 각각 다르다는 거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죠? 양에 따라서는 오줌 생성량이 많냐 적냐. 그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오줌의 농도가 진하냐 진하지 않냐. 그지? 묽냐 아니면 뭐 진하냐에 따라서 오줌 삼투압이 낮냐 높냐가 된다고. 삼투압은 농도의 개념이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우리 목요일날 할 게 많아요. 그쵸? 목요일날 할 게 많아서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이 시간에 전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진도를 쭉쭉 나가자. 어쩔 수 없다. 자, 숙제 내드릴게. 어디까지 내드릴 거냐면 목요일이라 다 해오기는 쉽진 않을 거야.
근데 확인하셔야 돼서 나 너무 착한 것 같아. 외울 거 최대한 다 외우셔서 171쪽까지 어쩔 수 없어. 자, 어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오늘 호르몬 했어. 대신 개념 문제 있었죠. 지금 각각 페이지에 어디냐 159쪽 개념 확인하기 문제에서부터 그죠? 중간중간 쏟아놓은 개념 확인하기 문제들 다 못 확인했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돼. 159쪽, 162쪽 그죠? 그리고 넘겨서 166쪽 167, 168, 169, 171쪽까지 과제예요. 그러니까 159부터 161쪽까지 되겠어요? 그리고 호르몬 종류 외울 것 지금 바로 외워두셔야 그래서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좀 헷갈릴 만한 그래프 분석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원래 신경자극점도 유제 문제 같은 거 좀 풀어줬었어야 되는데 먼저 진도를 쭉 나가고 그죠? 2월 되기 전에 시간 여유가 좀 된다. 3단원, 대단원 3단원 들어가기 전에 2월이 되기 전 시간 여유가 좀 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형 문제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숙제 꼭 해오세요.